국내 대형마트 1위 격인 이마트가 사상 첫 적자를 기록하고 첫 구조조정을 예고했습니다. 한편 부동산 시장은 전세가 상승과 재개발, 재건축 이슈로 또 다른 변수들을 맞고 있는데요.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와 함께 주요 경제계 소식 정리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마트 얘기 먼저 해볼게요. 지금 이마트 사실 유통업계 맏형격인데 네. 처음으로 전사적으로 이제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잖아요. 네. 근데 아무래도 실적이 악화된 영향이 크겠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매출액도 둔화하고 영업이익도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기업의 목적은 이윤 극대화 아니겠습니까? 이윤은 매출액에서 비용을 빼는 것인데 비용을 빼는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다. 그러니까 매출액이 주니까 비용도 줄여서 이윤 극대화를 위해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역시 이마트는 유통 서비스업입니다. 그죠? 서비스업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비용 구조가 바로 인건비이기 때문에 인력을 감원하자 하는 의사 결정이고요. 이 대상은 2009년 입사자부터 약 15년 정도 근속한 근로자 그리고 희망퇴직 신청 기간 현재입니다. 4월 12일까지. 여기서 법정퇴직금은 당연히 제공이 되겠는데 특별퇴직금이 붙습니다. 이게 월 기본급의 40개월치. 그러니까 월 봉급의 40배를 또 특별퇴직금으로 받는다. 그러니까 희망퇴직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라는 방식인 거예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생활지원금이나 전직지원금 이런 것들까지 포함이 되니까 희망퇴직을 또 적극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실적이 왜 줄었냐를 봐야 되잖아요. 네. 사실 온라인 시장이 급격히 커지면서 실적이 어느 정도 좀 줄어들 것이다 예상은 했었는데 지금 증권가 분석 보니까 이마트가 좀 갈팡질팡했다 이런 분석들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은행 서비스 업계에서 작년에 많은 은행들이 구조조정을 단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 구조조정을 단행한 본질적인 이유는 뭘까요? 은행 서비스 이용의 행태가 바뀌지 않았을까? 제가 앵커님께 역으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지난 한 달 동안 은행 다녀온 적 있으세요? 지난 한 달 동안 안 갔어요. 아니면 지난 1년 동안 은행 다녀온 횟수를 혹시 꼽아보실 수 있으세요? 1년 통틀어도 안 갔던 것 같아요. 그 정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건 사실이에요. 다만 은행을 방문하지 않을 뿐이죠. 유통 서비스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통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유통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에요. 다만 유통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마트 같은 경우도 온라인 쇼핑에 집중하기 위해서 G마켓 옥션을 인수해서 쿠팡에 대응해서 온라인 쇼핑으로도 진입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프라인 매출이 좀 여전히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을 완전히 버리고 온라인에만 집중해야 될지 아니면 온라인 말고 오프라인을 같이 병행해야 될지 아니면 오프라인에만 집중해야 될지 이것을 갈팡질팡하는 모습인 거예요, 사실. 근데 사실 이렇게 표현은 할 수 있지만 보고서상에서 그렇게 지적 섞인 표현으로 표현은 할 수 있겠지만 당사자 입장에서 이마트 당사자 입장에서는 당장 매출이 나오고 있는데 그 이마트를 버리고 온라인 쇼핑으로 당장 진입하기도 어려운 노릇인 거죠. 그만큼 좀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면 오프라인 유통이 얼만큼 줄어들고 있고 온라인 쇼핑으로 대체되고 있는지 자료를 좀 준비했거든요. 자료를 한번 보시면서 말씀드리면 이미 우리 도소매 유통 서비스 전체 거래액에서 온라인 쇼핑에 대한 의존도가 39.1%로 24년 1월 달로 늘어났습니다. 정확히 한 1년 전 2013년에는 이 비중이 10%였어요. 10%에서 40%로까지 늘어난 구조인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소위 소비 활동이 온라인 중심으로 많이 의존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오프라인 가장 대표적인 이런 유통 마트 같은 경우는 매출의 직격탄을 받고 있다. 최근 10년 동안에 대형마트 매출액 증감률을 확인해 봤거든요. 계산을 해 봤거든요. 10년 동안 한 해를 제외하고는 계속 마이너스입니다. 계속 적자예요? 계속 전년보다 줄어들고 전년보다 줄어드는 매출액 자체가 그러니까 이렇게 매출액 자체가 줄어드는 과정이니까 이렇게 대규모 희망퇴직을 진행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을까 하고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마트가 희망퇴직으로 일단 몸집 줄이기에 나선 상황인데
환경 자체가 변한 거잖아요, 지금. 네. 그러면은 아예 체질을 좀 개선할 움직임도 계속 이어갈까요? 네, 체질 개선에 대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프라인 시장 자체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도소매 거래액에서 오프라인에 대한 의존도가 아직도 높아요. 네. 그러나 이게 줄고 있다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당장 어떻게 보면 실적이 기대될 만한 영역들을 포기할 수는 없는데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나름의 매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혹은 소비자들에게 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움직이는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고 온라인 쇼핑 같은 경우도 나름의 뭐 쿠팡이라든가 해외 주요 온라인 쇼핑몰과 대응해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을 동시에 가져가고 있는데 그게 호락호락하게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라고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좀 구조조정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들 나오던데 어떻습니까? 네, 지난해에 은행이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근데 지지난해에도 단행했고 지지지난해에도 단행했습니다. 제 생각에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올해도 연말쯤이면 또 역시 구조조정, 인원 감축에 들어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변화하는 것, 그러니까 온라인 쇼핑으로의 전환 혹은 이 은행 서비스도 온라인 의존도, 인터넷 뱅킹에 대한 의존도가 늘어나는 이런 변화는 누군가 거스를래야 거스를 수 없는 변화이고 그런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인원 감축은 이마트가 앞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대형마트에서 형님격인데 그 이마트마저 인원 감축에 들어선다라는 것은 그 밖에 나머지 대형마트들도 이 인원 감축에 대한 계획을 점차 설립하지 않을까 조심스러운 예측을 좀 해봅니다.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11번가도 인원 감축에 나선 상황이고요. 그렇습니다. 유통업계가 위기를 겪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거지만 지금 네. 저희가 얘기한 온라인 시장의 확대도 있고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이요. 지금 기세가 무섭더라고요. 기세가 정말 무섭습니다. 예. 해외 직구 그 규모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 종합 몰 앱 사용자 수가 쿠팡이 1등이거든요. 현재 네. 3천만이 조금 넘습니다. 3,010만 정도 됩니다. 2등이 알리익스프레스입니다. 예. 알리익스프레스가 818만 유저를 갖고 있습니다. 또 3등이 11번가인데 4등이 또 테무예요. 581만. 그러면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둘을 합하면 1,400만 가량이 됩니다. 그러니까 1,400만 가량이 정말 많은 해외 직구 이용을 많이들 해보셨겠지만 그냥 가격 자체가 비교가 안 될 만큼 저렴하기 때문에 진짜 저렴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쪽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고요. 가뜩이나 온라인 쇼핑으로의 전환이 있고 그리고 해외 이런 중국의 온라인 쇼핑몰의 국내 진입도 예. 또 하나의 또 공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오프라인 쇼핑 혹은 국내 온라인 쇼핑도 상당히 이제 사면초가에 놓인 상황이 아닌가. 계속 쉐어는 누군가 들어와서 깎아먹고 같은 파이가 커질 수는 없어. 우리가 소비액이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경기도 어려운데요. 소비액이 증가할 수 없는 파이는 그대로인데 파이를 나눠 먹는 여러 주체들이 등장하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유통업체들에서는 일단 첫 번째 대책으로는 인력을 줄이는 효율화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경영 효율화. 근데 이걸로만은 사실 맞설 수가 없을 텐데 앞으로 네. 생존 전략은 어떻게 찾아가야 될까요? 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 감축은 단기적인 대책인 거예요. 중장기적인 구조 개편은 아닙니다. 어쨌든 온라인 쇼핑으로의 전환은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그 흐름인 것이고 그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서 온라인 쇼핑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확대하는 것 이런 노력도 당연히 필요하겠다라고 의견을 드리겠고요. 또 오프라인 쇼핑 자체가 완전히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프라인 시장에서 차별화된 온라인 쇼핑에서 제공할 수 없는 오프라인 쇼핑에서만 제공할 수 있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하나의 경쟁력을 구축하는 방안이 될 수 있겠고 예. 또 앞에 말씀하셨던 중국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서 국내 시장에 진입했습니다. 가격적으로는 이 중국 기업들에 대응하기가 어렵다라고 한다면 네. 가격 이외의 나머지 서비스 경쟁력, 맞춤화된 배송이라든가 또 초배송과 같이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배송을 완료해 준다든가 어떤 종류의 서비스든 기존 어떤 기업들이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 이런 종류의 노력을 단행하는 것이 이 유통사들의 움직임이
필요한 어떤 구조적인 대응 전략 아닌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쿠팡은 그래서 이제 좀 발빠르게 대응을 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맞춤화된 배송 서비스, 맞춤화된 배송 서비스라는 것은 빠르게 전달하는 것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새벽에 출근하는 사람은 예. 그 새벽에 배송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나의 위치에 맞춰서 제가 만약에 회사로 간다, 그럼 회사로 배송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오늘은 유독 뭐 기차역에 가서 기차를 타고 지방으로 이동한다. 그럼 기차역으로 배송을 해준다든가 이렇게 초맞춤화된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방식으로의 움직임을 현재 하고 있다라고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저희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 분위기 짚어볼 텐데 지금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계속 오르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세입자들 이제 만기 앞둔 세입자들은 좀 걱정이 큰 상황인데 네. 얼마나 오른 겁니까? 네, 굉장히 힘드실 텐데요.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시는 그 지역마다 유형과 혹은 지역이 다 다르기 때문에 네. 전세가가 얼마에서 얼마로 올랐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증가율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여기 자료가 제시된 것처럼 서울 아파트 전세가가 자그마치 평균 1주 동안 0.17%가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주에는 0.11% 상승하더니 그것보다 0.06%포인트나 또 상승세가 더 빨라진 거예요. 네. 자, 이 부분을 더 말씀드리면 이 주택 시장에서 하나가 이제 주택 매매 시장이 있고 그다음 하나가 전월세 임차 시장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로 구분해야 되는데 2023년 7, 8월을 기점으로 매매 가격이 반등했다가 다시 하락세로 전환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매매 거래 시장은 다시 하락세로 전환된 건데 전세 시장 같은 경우는 2023년 8월에 반등세로 전환됐다가 계속 31주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매주 오르는 겁니다. 예. 전주보다 오르고 전주보다 오르고 31주 연속 오름세인 겁니다. 그리고 당분간도 뭐 이번 달, 다음 달 적어도 올해 내내는 전세 가격의 상승 기조가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임차인 여러분들은 지금도 전세값 비싼데 또 지금 전세 계약이 만료되고 이사를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더 많은 자금을 빌려서 또 다른 전세로 이동해야 되나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걱정들이 많이 드는 말 그대로의 전세난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년 전만 생각해 봐도요. 오히려 그때는 전셋값이 떨어져서 네. 집주인분들이 대출을 받아서 세입자한테 주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31주째 오르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 계속 오르고 있는 건가요? 자, 이 역전세가 아닌 전세난, 그러니까 역전세난이 아닌 전세난, 전세 공급이 부족한 네. 이런 시장의 모습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전세난이 야기된 첫 번째 배경은 집값이 계속 어쨌든 떨어지고 있으니까 집값이 앞으로도 조정될 것 같다. 또 4월 위기설이다 뭐다 해서 불안감이 있으니까 내 집 마련 수요로 전환이 안 되고 차라리 전세에 계속 살자 하는 내 집 마련 수요보다 전세 수요 의사가 더 강합니다. 그게 전세 수요로 유지되는 것이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작년에 굉장히 많이 우려됐었던 지금도 우려되는 부분들이 많지만 아파트는 그나마 괜찮지만 다주택, 빌라 같은 경우는 전세 사기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깡통 전세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 아파트 전세로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는 임차냐 내 집 마련이냐를 고를 때 자가보다는 전세를 선호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빌라보다는 아파트 전세를 선호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세 번째는 월세보다는 전세를 선호하는 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맞물려서 이런 전세난으로 온 것이고 집주인 입장에서도 금리가 여전히 높기 때문에 월세를 받는 것보다는 그래도 전세로 전세 선호 현상이 또 집중됨으로써 전세난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서울시가 그 사업성이 좀 떨어졌던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요. 네. 그 요건들을 좀 완화해주고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런 정책을 발표했는데 네. 여러 가지 대책들이 많더라고요. 네.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지금 자료가 제시됐기 때문에 자료를 가지고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린다면 첫 번째 사업성을 개선하겠다. 특히 역세권 중심 준주거까지 용도 지역을 상향하겠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사업성 보존 계수를 적용하겠다. 이게 뭐냐면 용적률을 넓혀주겠다라는 겁니다. 용적률을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은 용적률이 상대적으로 범위가 이렇게 10에서 20%로 작다면 예. 사업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텐데 아무리 규제 완화를 하더라도 사업성이 떨어진다면 이게 재건축, 재개발로 갈 수가 없거든요. 근데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그래서 개선으로는 20에서 40%로 늘려준다라는 것은 사업성을 나름 확보해주겠다라는 그 재건축 활성화 방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용적률에 대한 인정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서 결국 사업성에 대한 가능성, 사업성이 개선된다라는 가능성을 가지고 건설사든 혹은 기존의 이 아파트의 입주자든 이거 재건축해서 좀 더 많은 이익을 봐야 되겠다 예. 하는 움직임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그런 방안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규제 완화, 이제 용적률 얘기도 해주셨는데 인센티브도 좀 있더라고요. 네, 앞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그 무엇보다도 강한 인센티브는 용적률 확대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외에도 여기 보시면 재개발 사업구역을 확대해주고요. 산자락이나 저층 주거지 높이의 규제도 대폭 완화하고요. 정비사업 통합심의 자체를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어쩌면 이 재건축이 지연되는 현상을 좀 앞당겨 주겠다 하는 움직임까지, 또 금융 지원까지, 공사비 갈등을 좀 제로화해 주는, 왜냐하면 공사비가 너무 올라서 사업성이 안 난 상태가 많거든요. 네. 그런 부분도 나름의 보존을 해줌으로써 재건축 재개발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려는 움직임, 서울시가 발표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좀 소외됐던 지역들도 이제 재개발 나설 수 있게 도와준다는 건데 네. 이렇게 이 정책 시행되면 서울 시내 재개발 면적 얼마나 늘어날까요? 네, 지금 생각해 보면 재개발 면적, 그러니까 규제 완화를 통해서 재개발이 확대될 만한 면적은 지금보다 어쩌면 2배 가량도 늘어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2배면 상당히 많은 그렇습니다. 거죠? 다만 제가 앞서 계속 강조했던 것처럼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해 주는 것과 완화해 줬다고 해서 건설사들이 재개발 재건축 해야지 하는 그런 논리는 좀 다릅니다. 이 해야지까지는 뭘까요? 사업성이 담보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공사비도 올랐고 또 지금 주택시장 경기 자체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 해봐야 과연 얼마의 수익성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런 고민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용적률을 확대해주고, 용적률이 확대되면 아무래도 재개발 재건축에 따른 수익성이 더 담보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재개발 재건축으로 이 시장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요건을 마련해 준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내놓은 그 대책 두고 파격적인 지원이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걸 다 받는 건 아니고 전제 조건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네, 뭐 여러 가지 전제 조건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사업성을 높임으로써 사업성이 기본적으로 전제가 돼야 될 것이고요. 뭐 그 밖에 여러 재건축, 재개발의 허용 구역 같은 것들이 있고요. 또 도로 규정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완전히 완화해주는 방식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어쨌든 정부 입장에서는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좋은 방향성이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옳다 그르다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지금 세수가 문제거든요. 거래가 부족하니까 지금 재정 적자 상황에 있고 네. 또 세입이 계속 줄고 있다 보니까 세입을 늘리기 위해서는 거래를 활성화해야 되는데, 그러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마련하는 움직임을 현재 보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업성 얘기 이제 계속 강조해주고 계시는데 네. 그동안 그 건축자재비, 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공사하다가도 멈춰서는 것들이 많았는데 네. 이렇게 완화를 한다고 해도 네. 그런 부분들 해결 안 되면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공사비 문제가 또, 그러니까 항상 아까도 우리 온라인 쇼핑을 가지고도 말씀드렸지만 예. 건설사도 기업이잖아요. 기업의 목적은 이윤입니다. 이윤 극대화. 이윤의 정의는 매출액에서 비용을 뺀 겁니다. 근데 매출이 담보가 되지 않는데 공사비와 같은 비용이 늘어나니까 이윤이 담보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사업합니까? 근데 공사비가 늘어난 만큼 매출을 늘려주겠다. 아까 말씀드렸던 용적률을 확대한다든가 또 자금 지원을 해준다든가 또 부동산 경기 자체가 좀 회복세로 전환을 이끈다면, 그런다면
분양가도 또 공사비가 올라간 만큼 올라갈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부동산 혹은 건설 산업 전반에 걸친 시장 자체를 개선하겠다라는 방향성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광석 교수와 함께 여러 가지 경제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